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단편 강좌 하나를 열겠는데요. 오늘 또 세기의 강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어느 누구도 사유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예도가 3명의 철학자를 끌어들이면서 강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등장할 철학자는 니체, 프로이트, 그 다음 헤겔인데요. 예도의 단편 강좌와 특히 미학 강좌들은 어느 철학자도 그죠? 같이 이제 물론 철학의 내용을 갖고 풀어내는 경우가 있지만 예도의 창조적인 그러한 조합에 의하여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듣고 페북에 그냥 쓴다든지,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도가 지금 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뽀록이 날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뭐 쓴다든지 강의 시간에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는요, 꼭 출처를 밝혀주시고 오늘 강좌도 그런 강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무의식을 헤겔의 지향 개념과 연결시킨 적이 없고요. 예도도 어떤 사람의 작품을 보고 통찰을 얻은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는 중에 헤겔의 1차 자료를 해나가는 중에 예도가 통찰을 얻어서 이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물론 이런 해석들은 락강 지적 라인에서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했던 강의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단편 강좌와 물론 뭐 1차 자료 강좌에서도 탁월한 통찰들이 막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인용하거나 수업 시간에 사용하거나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학위 논문을 쓰는 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성인들이 그런 것들을 공적 담론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 주시고요. 자발적 수업료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보낼 리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도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강좌도 그런 강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강좌의 제목을 예도가 헤겔의 지향 대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렇게 잡았었는데, 제목은 어떻게 나갈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재미있는 그런 강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단편 강좌가, 그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도가 지금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을 독일어로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제2 논문을 하다가 멈췄었는데, 여러분들은 니체가 특히 영미계통의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라든지 분석 철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도덕의 규칙이라든지 종교의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니체가 거부해서 그런 것들을 해체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니체의 철학에서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저스티스, 게레이티카이트 독일어로, 이런 사유가 뭔가 위험에 빠지고 위험한 인물로서 우리가 니체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오해죠, 그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나왔을 때도 사실은 그 담론을 받아들일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에드먼트 리치라고 하는 영미계통의 인류학자가 레비스트로스의 무의식 개념을 적용시켜서
프로이트나 융의, 그죠? 그 구조주의를 설명할 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시라 그래, 시. 한 편의 시를 썼다. 과학이 아니다. 뭐 이러고,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좌도 엄청난 통찰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니체는 단 한 번도 도덕의 규칙을 거부하거나 단 한 번도 정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뭘 거부했는지 알려드릴까, 여러분? 니체 전공자로서 뭘 거부했는지 알려드릴까요? 뭘 거부했는가 하면은 바로 저런 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한다든지, 그다음 나쁜 양심이죠, 그죠? 그게 양심의 가책이야, 여러분. 나쁜 양심이라는 건 슐레이테스 게비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책감, 종교적 죄책감. 이 두 개의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는지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하는 게 도덕의 계보학의 제2 논문의 주제죠.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런데 니체는 이 과정에서, 독일어의 단어에서만 나타나는 슐트의 개념을 주목하는 거야. 역시 문헌학자예요. 천재예요, 천재.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보다 뛰어납니다. 예도가 오늘 프로이트가 니체의 후기 프로이트는 니체의 제자라는 걸 오늘 증명해 드릴게요. 오늘 엄청나게 재밌는 강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그 슐트의 이중적 개념이 뭔지 알아? 첫 번째가 부채야, 빚. 두 번째 개념이 정신화된 개념으로서 죄란 개념이 나타나. 그러니까 슐트라는 이 단어에서 두 개의 이중적 개념을 잡아내는데, 여러분도 두 단어 중에서 뭐가 문헌학적으로 본문 비평을 했을 때에 그 단어의 언어 영양사를 분석했을 때에 두 개념 중에 뭐가 더 빨리 생겼을 것 같아? 당연히 부채죠. 부채예요, 여러분. 부채는 니체가 직접 말하듯이 유물론적 개념이야. 물질적 개념이라고, 이거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관념론적 개념으로 변화되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유물론적 개념이 역사적으로 빠른 거야. 대부분이 그래요. 왜? 원시적인, 그게 언어 영양사에서 기원의 개념에 가까이 가 있는 거는 유물론으로부터 시작해. 이거는 리케르의 악의 상징에서도 나타나요. 저는 리케르 자신이 이 상징 개념을 니체를 언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논문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독특한 어떤 그런 거라고 봐. 이미 니체가 리케르 이전에 그런 개념들을 탁월하게, 그죠? 그게 니체를 괜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도는 증명을 해버려요, 여러분. 철학으로 증명합니다.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그 악의 상징에서 나타나는 죄의 개념도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 처음에는 죄란 개념은 없었어요. 단지 더럽다, 유물론적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뭐든지. 이 원시시대에는 인간들이 유물론적 개념에서 역사적 발전을 통하여 점점 더 정신화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신분석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은 죄를 몰랐어. 종교도 문화가 발전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몰랐는데 그러면 뭐만 있었느냐? 유물론적 관계만 있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그게 단지 빚을 졌다, 내가 공동체에 누를 끼쳤다, 이 정도였지 도덕적 윤리로서의 정신화된 그런 개념으로서는 아직 발전하지 못했어. 우리는 히브리 전통으로 가서 이걸 증명할 수 있어. 십계명이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그죠?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족장 시절에서는 십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종교적 개념들이 할례라든지 유물론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요. 왜? 원시인들이 더 정신화된 개념을 사용하겠어? 아니면 현대인들이 정신화된 개념을 사용하겠어? 본문 비평하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과 이 양심은 도덕적 의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니체는 이런 것들을 칸트에 대한 해체적 해석을 통하여 제시하지만은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도덕적 양심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으로 발달된 리게르의 뭐라 그러나, 때의 개념. 최초의 고대인들은 때, 더럽다. 나에게 때가 묻었다. 아유, 이거를 씻어내야 되겠다. 요런 정도로 사고했다라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정신화된 개념으로서 대가리 속에 죄를 범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니체는 이걸 계보학적으로 기원의 문제로 올라가서 쳐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기원은 결코 역사적으로 최초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야. 문화적인 최초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몇 년도에 이런 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론 시간적으로도 앞에 있는 거죠. 그러나 계보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데리다가 그라마톨로지에서도 표현하듯이 기원의 문제는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리게르한테서도 탁월하게 그리스도교 전통의 죄의 개념을 악의 상징으로 풀어냈잖아, 그죠? 근데 리게르 이전에 니체가 이미 해놨어. 정말 이런 사고는요, 정말 어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최초에는 그냥 도덕적 양심의 개념도 없었고, 도덕적 의무의 개념도 없었어. 단지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공동체에 누를 끼쳤고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관점에서 종교와 정치를 통하여 정신화된다라는 거야. 이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정신화되면서부터 이 양심은 인간의 개인의 어떤 공격 본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한의 본능.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억압당한 자들, 이 원한의 본능, 이게 프로이트로 가면은 공격 본능이라든지 그런 걸로 밖에 죽음 충동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얘도의 어떤 클래스를 오늘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다라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덕의 의무라든지 도덕에서 사용하는 양심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단어가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걸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해가 되죠? 이게 순진하게 목적으로부터 기원으로 직접 가려고 하는 영국 도덕 심리학자들의 사유라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니체는
분석 철학자들과 더불어 싸웠어요. 이미 경험론자들하고 이미 예도의 강좌를 따라온 자들은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양심의 기원으로 올라가면은 사실은 인간들에게는 도덕적 의무나 종교적인 그러한 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니체가 부정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 종교가 오히려 인간에게 종교적 죄나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여 국가가 그 원한의 감정을 내면으로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야. 바깥으로 표출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결합해서 이게 프로이트에서 락강으로 가는 거야. 상징계의 아버지의 이름이 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정 문화의 발전 속에서 특정 종교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사실은 상당히 기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정신화된 개념이라고. 그래서 부채의 개념이 죄책감으로 변하고 나쁜 양심으로 변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을 어떻게 속박했는지에 대하여 니체는 거부하는 거예요. 도덕 규칙이 없다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갔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건 뭐냐? 이 원한의 감정, 힘 있는 자에 의하여 짓밟혀서 억압당한 자들, 그래서 그 억압을 바깥으로 표출하면은 국가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 거예요. 공동체에 의하여.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린 거 이해가 돼요? 내면화. 독일어로 페얼 이널리션이야. 내면화된 페얼 이널리히트, 내면화된 방식을 통하여 그 원한의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 게 바로 슐레히테스 게비센, 나쁜 양심이라. 그러니까 그 나쁜 양심을 국가가 이용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하여 개인의 원한의 감정, 본능, 그 다음에 충동을 통제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원한이 르상티망이 내면화, 페얼 이널리히트 돼갖고 내 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면화돼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이게 바로 양심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종교와 국가의 양심으로, 도덕적 양심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도덕적 양심으로 가게 되면 인간들은 헤어날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들 봐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빚을 갚았어. 그러면 뭐야? 빚을 갚았으면 그 빚이 청산됐어. 그럼 그때부터 그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도덕의 법으로 갔을 때는 내가 어떤 채무를 졌다, 신에게 채무를 졌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도덕화된 양심은요, 뭐야? 해방을 얻지를 못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 이것을 계속하게 만들어 놨어. 맞죠? 근데 현대에서 문화에서 이게 고착화되면서 문화에서 현대인들은 이런 도덕적 양심의 감정을
국가의 통제와 연결하여서 갖고 있어요. 맞죠?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카당스 한 19세기의 유럽인들을 보니까 해방되지 못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다 살아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후기 프로이트가 탁월하게 묘사한 책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은 1차 자료에서 1차 자료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1930년도에 출간된 다스 운베하겐 인데얼 쿨투얼이야. 문화 속에서의 불쾌감이야. 직역하면은. 근데 이게 번역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번역하면서 문명 속의 불만으로 번역해버렸어. The uneasiness in the civilization. 이렇게 번역했다고, 영어로.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도 문명 속의 불만으로 번역합니다. 오케이. 프로이트는 거기에서, 그 작품에서 문명의 어떤 다양한 충돌들을 이야기하니까,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충돌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예도는 그 번역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도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케이, 좋습니다. 문명 속의 불만. 직역하면은 문화 속의 불쾌감. 여러분, 뭔가 일치되잖아. 이게 후기 프로이트의 작품이에요. 그게 전기 프로이트는 개인의 의식의 무의식을 이야기했는데, 후기를 자와 이드, 이것도 번역이 다스 이히 운트 다스 S야. 그러니까 이 S를 영어로 번역한 영미계통의 프로이트 전문가들이 이거를 라틴어에서 이세 개념으로 쓰면 이상하니까 요거를 라틴어의 이드로 바꾼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재밌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1923년도에 나온 자와 이드 이후에 프로이트는 이제 문화 분석을, 개인의 의식의 무의식을 다루는 것에서 이제는 인류의 문화를 분석하는 거에 정신분석학을 갖다 대. 니체는 이미 했는데. 이해가 되죠? 이 작품에서 문화는 개인의 본능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양심의 개념을 산용한다. 그래서 양심은 초자아로 갑니다. 아, 이 완전 니체지 뭐. 똑같아요, 해석이. 이래도 그게 프로이트 전공자들이 이런 걸 알면 기가 찰 노릇인 거야. 사실은 들레즈의 렁띠 웨디페도 이 도덕의 계보학을 개인의 의식의 관점에서 무의식을 해석했던 가족 콤플렉스에 머물러 있었던 프로이트를 거부하고 문화 무의식을 분석했던 니체로 돌아가서 자본주의의 욕망을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들레즈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문화가 발전해 오면서 그게 문명이 될 수도 있어요. 문화야, 문화. 여러분, 문화 정신 분석학자가 되는 거야. 프로이트도 후기로 가면서. 토템과 터부도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문화적 제도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토템과 터부도 후기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이제 프로이트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핵심적 통찰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문화가 뭐예요? 기존 질서를 가진 자가 국가와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자예요. 위벌이희야. 위벌이희는 양심을 갖고 개인의 공격 본능과 개인의 죽음 충동을 통제해. 이해가 돼요? 그게 니체의 르송티멍이에요. 똑같은 설명까지도 거기 보라니까요. 중반 정도에 나와, 여러분. 그걸 이용해서 초자아는 자아의, 그죠? 그러한 공격 본능을 내면화시키기 위하여, 이건 내면화시키기 위하여 양심과 죄책감의 개념을 인용하는 거야. 몰라. 예도가 프로이트가 이 각주를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을 충실하게 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증명되는 거죠. 예도의 말이, 그죠?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의 불쾌감은, 바로 문명의 발전을 이룬 동력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의 공격 본능, 타자들을 향한 자기의 결핍을, 타자들에게 직접, 그 억압을 내쏟게 되면 사회가 어여되겠어. 문명이 어여되겠어.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자기 내면으로 바꾸어서 그 본능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게 바로 양심과 죄책감.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는 얼마나, 그게 종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국가로에서 볼 때. 그게 둘이 타협해갖고 상징계의 질서를 지배하잖아요. 락강한테서. 물론 이게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이후부터 나타난 뭐야?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설명하는 책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칸트를 언급합니다. 프로이트도, 여러분. 그래서 통제하게 됐다는 그 본능과 충동에 충실한 개인의 그러한 카덱시스를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문화의 어떤 도구로서 고급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화의 도구로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사유죠. 이 니체로부터 출발했어요. 똑같다니까. 이제 예도는 이것을 헤겔의 지향의 개념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1차자로 텍스트를 갖고 그냥 얘기해도 되지만, 요 두 개의 개념을 두 사람의 철학적 사유를 무의식의 개념에서 사용되었던 도덕의 계보학과 문명 속의 불만에서 나타난 양심과 죄책감의 개념을 예도가 헤겔의 지향 개념으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 적가 없어요. 이거 함부로 수업 시간에 이거 자기 건 것처럼 얘기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양심은 지켜주셔야죠.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야? 지향이 뭐야? 예도가 요즘 헤겔의 이것도 세기적 강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도가 코멘터리 하나도 본 거 없어요. 예도가 1차 자료를 포스트 모더니즘을 뚫은 걸 갖고 헤겔 해석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어디에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예도의 해석은요. 헤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현상학의 서문을 읽어 나가고 있잖아. 지향 개념이 나와.
지향이 뭐야? 아우프 히벤이에요. 히벤은 뭐야? 히벤, 호프, 게호벤으로 동사의 변형을 바꾸어 나가는 게 히벤 동사야. 히벤은 영어의 raise야. 끌어올리다란 뜻이야. 근본적인 뜻이. 아우프, 뭐뭐 위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 발전을 의미해. 맞죠? 이런 거 다 예도의 해석입니다. 어원학적인 분석도. 헤겔이 이 아우프 헤벤을 서문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신현상학에서 바르네뭉, 뭐죠? 두 번째 지각을 설명하면서 아우프 헤벤을 어원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개를 딱 이야기해요. 지향, 뭐죠? 첫 번째가 네기렌, 부정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가 부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아우프 베바렌, 독일어로 보존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네기렌, 부정하면서 아우프 헤벤이 뭐야? 부정하면서 아우프 베바렌, 보존한다라는 거. 이게 지향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정신현상학은 의식의 경험의 학이에요. Wissenschaft der Erfahrung des Bewusstsein스. 이거 헤겔이 직접 이야기했던 거야. 이것이 이제 주관정신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에 이성, 정신, 종교, 절대지를 포함하여 정신의 현상학이 된 거야. 그게 처음에는 감각직관, 감각적 확신, 지각, 오성의 힘, 그 다음에 이게 의식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식에서의 노예와 변증법, 요런 정도로까지 했겠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객관정신, 절대정신이 붙으면서 정신의 현상학이 된 거예요. 의식철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헤겔의 매력은 의식철학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의식철학이야. 야, 요거는 지적의 해석이에요. 탁월한 해석입니다. 오케이. 맞죠? 여러분, 의식이 발전해야 돼. 근데 정신분석학은 이 발전을 역으로 올라가는 거야. 니체, 프로이트, 그 다음에 락강, 이런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런 의식 철학자들과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의식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 진행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왜곡. 그러니까 의식에서 왜곡된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브노멀한 이질성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분석학자 역시도 의식에서 나타난 표상을 갖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표상 해석자예요. 리케르트가 말하듯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럼 부정이 뭐예요? 의식이 부정하면서 뭐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정은 뭐죠? 무의식적으로 페얼드랭엔이에요. 페얼드랭엔은 현실 원칙 때문에 자아가 자기의 욕망, 부끄러운 욕망, 자기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욕망,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대로 했을 때 초자아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거나 종교적 단죄를 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거라고 하는 도덕적, 윤리적 초자아로부터 촉발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욕망을 페얼드랭엔해. 이건 프로이트 개념이야. 페얼드랭엔 쫓아내버려. 어디로? 무의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해가 되죠? 쫓아내는 거야. 부정은.
그런데 무의식에는 뭐가 없어? 앞으로 나가는 게 없어. 그게 보존을 통하여 앞으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앞으로 나가는 게 없어. 그게 후설과 칸트는 이런 의식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해결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해결의 관심은 앞으로 나가는 거에 있는 거야. 앞으로 나가는 철학인 거야. 프로이트는 뒤로 가는 철학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봐. 정말 쉽게 해석할게요. 오늘 강좌 정말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될 겁니다. 특히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는 자들. 그리고 그 정신분석학을 단지 임상실험 정도가 아니라 철학과 연결시켜서 정말 탁월한 통찰을 얻고자 하는 자들.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나 예도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트라우마적인. 여러분들 현실 원칙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으로 쫓아내버려요. 부정이에요.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질병이 돼요. 다시 의식으로 변형되어서 거짓된 방식으로 나타나. 이게 질병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헤겔이 탁월한 건 이 지향 개념 안에 부정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앞으로 보존한 거를 갖고 나간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거부는 무의식과 관계되어 있고 보존은 의식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도의 해석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결 원서 안에서 증명할게요. 이 불행한 의식 알죠, 여러분? 주인과 노예의 번증법 알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는 화해를 해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화해는 불완전한 화해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두 개는 화해되지 않으니까 다시 끄집어내갖고 유물론적으로 해석해서 그 주인의 무의식을 독특한 방식으로 또다시 사회 철학 안으로 갖고 와서 해석하잖아. 오늘 철학자 안 나오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화해해야 역사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여러분들의 삶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와 관계합니다. 그러나 미래와 현재와 관계한 인간은 자기의 과거와도 관계하고 있어. 그러나 인간은 과거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무의식만 분석하다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다가 망각이라든지 의식적인 현실 원칙과 타협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존한 것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끄러운 것, 자기의 욕망,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열등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트라우마적 사건들은 가능하다면 현실 원칙에서의 의식적인 삶에서는 가능하다면 부정하려고 그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건 무의식으로 밀어내야 그 의식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예도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해결의 철학은 결코 의식 철학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락강이 출발점을 통하여 해결을 받아들였듯이 지적은 해결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의 21세기에 그죠? 사유의 중심점으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거야. 이 부정성은 역사의 현실성에 반대되는 부정성일 수도 있어.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 현실 원칙, 의식이 현실과 접촉해 나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거야. 뭔가 이거는 부정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부정성이에요.
그 부정성을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야 변증법적 발전을 할 수 있어. 인간은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발전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병들었어. 해결이 이런 흔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봐봐. 그렇게 프랑스 혁명에 대하여 예찬했는데 그 프랑스 혁명이 갖고 온 공포 정치를 정신의 소외로 갖고 갔다라는 거야. 해결은 객관 정신에서. 여러분 봐봐, 이해가 되죠? 우리는 역사에 이러한 우리의 문화 무의식적인 흔적들을 역사 속에 담고 있어. 그래서 역사를 읽는다는 거는 정말로 아픔을, 정신분석자가 환자의 아픔에 동참하듯이 역사의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고통에 직면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 역시도 그래요.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나름대로의 아픔을 갖고 있어.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만 좋아하지 무책임한 인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역사가 따위 같은 게 뭔 필요가 있냐. 역사에 직면한다라는 거는 그 역사에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국가와 국민들의 무의식적 아픔을, 부정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해가 되죠? 이걸 가장 잘했던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역사는 지향을 통하여 앞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그 앞으로 나감은 언제나 자기 배후의 부정성의 흔적을 갖고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도덕 법칙이라고 이 니체와 프로이트의 사유를 적용시키면 뭐야? 부정성은 어디에 들어가? 우리의 잃어버린 유물론적인 그러한 부채의식 정도의 개념, 우리가 망각해버린 거야. 우리가 잊어버린 거야. 이 내면화가 당연하다고 지금은 생각하는 거야. 양심이 당연히 뭔가 형이상학적으로 신이 우리에게 준 개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 부정성의 흔적을 지우면서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죠? 앞으로 역사의 발전을 수행하면서 현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억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기억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각은, 그래서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 첫 번째에서 망각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에 가까운 거와 같은 것. 망각하는 인간만이 기억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인간만이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지향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을 전혀 몰랐던 니체와 해결이 정신분석학에 적용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가고, 이게 고전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함으로써 역으로 추적해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 아픔에 직면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이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존과 부정의 관계는 역사의 해석에서 근본적인 그러한 주제로서 나타난다라는, 우리는 무의식에 직면해야 됩니다.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라
문화의 무의식, 국가의 무의식, 공동체의 무의식. 그래서 현재를 또 다른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도가 오늘 헤겔의 지향 개념을 갖고 니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해석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분석학만 갖고 안 돼요. 헤겔의 앞으로 가는 해석이 있어야 돼요. 리케르가 말하듯이. 이거 없이는 절반의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에 대한 분석 없는 이러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는 뭐야? 무의식보다도 못한 거야. 왜? 인간의 자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니까. 누구든지 자기 개인이든 역사, 국가든 부끄러운 역사를 다 갖고 있어요. 공동체에 있는 자들. 그죠? 야, 오늘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예도가 참, 이 강좌를 하면서 가슴이 뜨겁고요, 여러분. 그래서 헤겔의 지향의 개념은 이런 이중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명이, 최초에는 그러한, 양심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세련된 정신화의 개념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나, 기원에 있었던 자들이 훨씬 더 인간적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내면화된 가면 쓴 자들. 그게 바로 문명인의 이름이라는 것. 문화의 무의식의 주인이었던 니체가 통로했듯이 이러한 도덕화가 인간을 더 억압하는 게 아닌가.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의식적 치료를 얻듯이 프로이트를 통하여 문화의 그러한 다양한 문명권들에 대한 이러한 통찰, 초자아와 자아의 관계를 통하여 무의식을 통찰하는 이러한 해석 역시도 니체에 근거하여, 그죠? 역시도 정말로 이러한 헤겔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그 이중성을 앞으로 가는 해석과 뒤로 가는 해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부정성과 싸워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또다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었죠? 좋은 주말 되십시오. 그리고, 그죠? 건강한, 좋은 주말이 아니라, 예도는, 상황인 만큼 주말의 인사를,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예도 강좌의 630여 개를 듣고, 그죠? 예도TV에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그죠? 여러분 정말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건강한 주말.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